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저희는 속임수의 기술에 대해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 그 교본으로 삼을 작품이 바로 많은 분들이 자료를 보내주신 1995년작 유주얼 서스펙트입니다. 네, 정말 스크린렌트 기사부터 레딧의 아주 뜨거운 토론들, 또 로전 이버트의 신랄한 비평까지 정말 방대한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겁니다. 이 영화가 어떻게 거의 30년 동안 관객들을 이렇게 완벽하게 속여왔을까? 그 다층적인 속임수의 구조를 한번 같이 해부해 보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사실 이 영화는 그냥 반전 영화,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기엔 좀 아쉬운 작품이거든요. 그렇죠. 이야기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노는 작품이니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걸 얼마나 쉽게 저게 진실이겠구나 하고 믿어버리는지, 그리고 또 잘 짜인 거짓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걸 보여주죠. 아마 오늘 저희 얘기를 쭉 따라오시면 이 영화 마지막 장면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그 전율 있잖아요. 아, 있죠. 소름 돋네. 네. 그 이유가 뭔지 단순한 줄거리를 넘어서 영화의 설계도 자체를 들여다보면서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속임수의 중심? 거의 신화적인 존재죠. 카이저 소재부터 시작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영화는 버벌 킨트라는 전륜발이 사기꾼의 입을 통해서 이 인물을 소개하잖아요. 범죄자들이 밤에 아이들에게 해주는 유령 이야기 같은 존재라고요. 네, 맞아요. 그가 들려주는 소재의 탄생 신화는 정말 소름이 돋죠. 헝가리 마피아가 자기 가족을 인질로 잡으니까 그냥 그 앞에서 자기 아내랑 아이를 쏴 죽이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요. 그리고는 마피아 조직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까지 전부 다 죽여버리고 연기처럼 사라졌다. 정말 악마 그 자체죠. 비현실적인.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그 비현실적인 캐릭터에 실제 끔찍한 사건이 영감이 됐다는 점이거든요. 실존 인물이 있었어요? 네, 1971년에 존 리스트라는 회계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 아내, 그리고 세 자녀를 전부 살해하고 거의 20년 동안 신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와, 20년 동안요? 네, 가족을 죽이고 잠적했다. 이 뼈대가 바로 카이저 소재 캐릭터의 시작점이 된 거죠. 정말 섬뜩하네요. 근데 이름 자체도 사실 처음부터 관객을 속이려고 만든 장치였잖아요. 맞습니다. 작가 크리스토퍼 맥쿼리가 터키어 사전을 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관용구 소제 보호마크 여기서 따왔다고 하죠. 네, 말의 홍수에 빠뜨리다 이런 뜻인데 그렇죠. 뭐뭐 말을 많이 해서 혼란스럽게 만들다. 근데 주인공 이름이 말이 많은, 즉 버벌, 킨트라는 걸 생각하면 거의 대놓고 힌트를 준 거죠. 이건 거의 스포일러 수준의 힌트였어요. 바로 그겁니다. 영화는 사실 계속해서 힌트를 던져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무시하고 그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죠. 그리고 영화가 끝난 지금도 사람들은 그 이야기의 진실성을 두고 여전히 싸웁니다. 맞아요. 레딧의 한 사용자 피차쿠도라는 아이디를 쓰는 분이 제기한 이론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 이론이요. 네네. 그는 영화의 96%가 버벌킨트가 취조실에서 즉석으로 지어낸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해요. 잠깐만요. 96%면 저희가 본 그 회상 장면 거의 전부가 그냥 가짜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정교한 이야기를 즉석에서 만들어낸다는 게? 바로 그 지점이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 사용자는 우리가 버벌이랑 쿠얀 형사가 대화하는 장면, 딱 그것 빼고 모든 과거 회상 장면을 버벌의 머릿속에서 시각화된 거짓말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요. 와, 그의 목적은 딱 하나. 한국 폭발 사건의 유일한 생존 증인을 제거하려는 자기 계획이 성공했는지 확인하는 거. 그래서 일부러 잡혀서 시간을 끈다. 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요. 그러다 쿠얀이 카이저 소재가 누구야? 라고 묻는 순간 버벌이 씨 퍽 하면서 엄청 격하게 반응하잖아요. 네네, 그 장면 기억나요? 그게 바로 자기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계획이 틀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와, 그렇게 보니까 그 장면이 갑자기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 이론이 또 완벽해 보이진 않아요. 다른 레딧 사용자 K 블랙키 이분의 반론처럼 버벌 이야기에는 실제로 일어난 살인 사건이나 강도 사건처럼 경찰 기록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실들? 네, 그런 팩트들이 너무 많아요. 전부 거짓말이었다면 쿠현 형사가 바로 알아차리지 않았을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허점이 뭐냐면 회상 장면 중에는
버벌이 물리적으로 볼 수 없었던 순간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뭐 다른 인물들끼리만 나누는 대화라든가 아니면 그가 부두에 숨어 있을 때 배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같은 거예요. 만약 이야기가 100% 그의 창작물이라면 이런 장면은 묘사될 수가 없었겠죠.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진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겠군요. 그렇죠. 완전한 창작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실들을 뼈대로 삼아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특히 죽은 딘 키튼이 모든 일의 배후인 것처럼 보이도록 인물하고 사건 순서를 교묘하게 각색하고 연출한 거에 가깝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완전한 거짓보다 진실을 교묘하게 비튼 거짓이 훨씬 더 강력한 속임수죠. 이 논쟁이야말로 이 영화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하는 거고요. 영화는 답을 안 줘요. 관객 스스로가 탐정이 돼서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파헤치게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 쿠현 형사가 사무실 게시판에 붙어있던 온갖 이름들, 커피잔 밑바닥에 코바야시 자기 회사 로고 이런 걸 보면서 아차 하는 장면. 네, 모든 게 눈앞에 있는 사물들로 조립된 이야기였다는 걸 깨닫는 그 장면. 그 순간 관객은 쿠얀이랑 똑같이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시각적 증거가 사실은 한 신뢰할 수 없는 화자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이미지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는 거죠. 보들레르의 인용구 있잖아요. 악마가 행한 가장 큰 속임수는 세상이 자신을 믿지 않게 만든 것이다. 네, 그 대사가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계산된 속임수가 스크린 위에서 펼쳐졌는데 정작 그 스크린 뒤 영화 제작 과정은 온통 예측 불가능한 우연이랑 즉흥적인 아이디어로 가득했다는 게 진짜 아이러니예요. 맞아요. 이 걸작이가 고작 600만 달러 예산으로 35일 만에 만들어졌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 유명한 경찰 라인업 장면 있잖아요. 아, 그 장면. 그게 거의 NG 컷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정말 전설적이죠. 그렇죠. 원래 각본상으로는 엄청 심각하고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었어야 해요. 용의자들이 경찰에 주는 대사를 차례대로 읽으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했는데 근데 배우들이 웃음을 못 참아서 촬영이 안 될 정도였다고? 네, 특히 베니시오 델 토로가 계속 방귀를 뀌어서 그랬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하.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현장 분위기는 뭐 상상이 가네요. 네, 브라이언 싱어 감독은 처음에는 스케줄 밀리니까 배우들한테 막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그럴 만도 하죠. 근데 편집실에 앉아서 그 NG 코트를 다시 돌려보니까 생각이 바뀐 거죠. 아,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범죄자들이 처음 만나서 서로 경계하다가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웃음이 빵 터지면서 묘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담겨 있었던 거예요. 각본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진짜 케미가 그 안에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싱어 감독이 그 실패를 기회로 본 겁니다. NG 컷들을 그대로 영화에 쓰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영화 역사상 가장 독창적이고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가 탄생한 거죠. 배우들의 창의성이 영화를 더 풍성하게 만든 또 다른 예는 그 프레드 펜스터 역의 베니시오 델 토로입니다. 아, 그는 자기 캐릭터가 영화 초반에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짧은 시간 안에 관객한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싶었군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는 진짜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막 뭉개지고 중얼거리는 듯한 특유의 말투를 직접 개발했어요. 정말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첫 촬영 때 다른 배우들은 정말로 그의 대사를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케빈 폴락이 방금 영어로 말한 거 맞아? 라고 묻는 장면의 대사는 사실 100% 애드리브였습니다. 와, 그 장면이 애드리브였다니 정말 당황해서 나온 반응이었던 거네요. 네, 싱어 감독도 처음엔 당황했지만 델토로의 캐릭터 해석이 영화의 독특한 개성이랑 유머를 더해준다고 판단하고 그걸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만약 델토로의 그런 창의적인 도전이 없었다면 펜스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범죄자 중 한 명으로 기억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때로는 이런 예측 불가능함이 영화의 생명력을 불어넣죠. 캐스팅 과정의 우여곡절도 빼놓을 수 없죠. 데이브 쿠얀 요원 역할에 알파치노가 물망에 올랐지만 거절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유명하잖아요. 네, 크리스토퍼 월켄도 거절했고 알파치노는 영화 히트에서 막 경찰 역할을 끝낸 참이라 또 경찰을 연기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이유로 고사했습니다. 아, 근데 훗날 인터뷰에서 자신이 거절했던 역할 중에 가장 후회되는 게 바로 이 유주얼 서스펙스의 쿠얀 요원이라고 밝혔죠. 와, 알파치노가 연기하는 쿠얀이라 상상만 해도 엄청나네요. 근데 지금 와서는 체제 팔멘테리가 아닌 쿠얀은 상상이 안 돼요. 그렇죠.
그의 합류가 영화 제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당시 체즈 팔민테이가 브롱스 이야기로 한창 주가가 오를 때였는데 그가 딱 일주일만 시간을 낼 수 있다. 이 조건으로 합류하면서 그의 이름값 덕분에 영화에 필요했던 나머지 제작비 투자가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와, 정말요? 어쩌면 알파치노가 거절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셈이니까 이것도 참 영화의 운명 같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수많은 우연과 즉흥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계산된 속임수가 막 뒤섞여서 영화가 완성됐군요. 그리고 세상에 나왔을 때 평가는 정말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이 영화만큼 한 작품을 두고 이렇게까지 상반된 평가가 나온 경우도 드물 거예요. 일단 압도적인 찬사부터 이야기를 해야겠죠. 크리스토퍼 맥쿼리의 각본은 그야말로 천재덕이라는 평을 받으면서 미국 작가조합이 선정한 역대 가장 위대한 시나리오 35위에 올랐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리고 제6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이란 나무조연상 2관왕을 차지했죠. 버벌킨트를 연기한 케빈 스페이시의 수상 소감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요. 아, 저도 기억나요. 카이자 소재가 누구든 오늘 밤 아주 기분 좋게 취할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정말 영화의 그 미스테리한 분위기를 시상식장으로 그대로 가져온 듯한 멋진 소감이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영화의 속임수에 감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당대 최고의 영화평론가였던 로저 이버트는 이 영화의 별 4개 만점에 1.5개라는 거의 낙제에 가까운 점수를 줬습니다. 1.5점이요? 거의 재앙 수준의 평가인데요. 대체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의 비평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 이야기에 몰입할 수 없었고 내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는 전혀 관심이 가지 않는다. 와, 이버트는 저기서 아주 중요한 영화 철학 논쟁을 제기해요. 그는 관객이 느끼는 놀라움은 캐릭터의 동기에서 비롯되어야지 감독의 교묘한 조작에서 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아, 그러니까 버벌킨트라는 인물의 행동 이유를 따라가다 충격을 받아야 하는데 이 영화는 그냥 관객을 속이기 위한 장치들로 가득 찬 텅 빈 상자 같았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영화 리스트에 올리기까지 했죠.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이버트는 관객이 영화에 기만당했다고 느낀 거군요. 근데 바로 그 교묘한 조작, 그 기만 자체가 이 영화의 핵심이자 매력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영화를 위대하게 만드는 분기점입니다. 한 학술 저널의 분석이 이버트의 비판에 대한 훌륭한 반박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영화는 단순한 내용 누아르, 그러니까 40, 50년대 고전 범죄 스릴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장르를 넘어섭니다. 아, 넘어선다. 오히려 네오누아르 장르의 관습, 예를 들어 신뢰할 수 없는 화자나 복잡한 플롯 같은 요소들을 극단까지 밀어붙여서 관객을 속이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죠. 이를 통해 영화는 관객을 그냥 수동적인 관람자가 아니라 버벌킨트의 거짓말 속에서 필사적으로 진실의 파편을 찾아 헤매는 능동적인 탐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속는 줄도 모르고 그 과정 자체를 즐기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한국에서의 반응은 그야말로 열광적이었죠. 반전 영화라는 개념을 대중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킨 작품이었으니까요. 네. 당시 범인을 맞추면 자동차를 준다는 마케팅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그 마케팅 때문에 한국의 본격적인 스포일러 문화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하. 극장 포스터에 붙은 용의자 사진 중에 범인 얼굴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놓는 장난이 유행했고 아, 맞아요. 그런 거 있었어요. 심지어 극장 앞에서 줄 서 있는 사람들한테 차 타고 지나가면서 범인 이름을 외치고 도망갔다는 그런 도시전설까지 생겨났죠. 정말 하나의 사회현상이었네요. 특히 마지막 장면, 젊은 발이인 줄 알았던 버벌킨트가 다리를 절지 않고 유유히 걸어가는 그 장면은 한국 대중문화에 거의 유전자처럼 각인됐습니다. 맞아요. 예능 1박 2일에서 엄태웅 씨가 모두를 속이고 미션에서 이겼을 때 엄포스, 카이자 소재 이런 별명과 함께 이 장면이 배경음악처럼 쓰였고 네, 기억납니다. 장항준 감독의 영화 기억의 밤에서는 배우 김무열 씨가 구도랑 타이밍까지 거의 완벽하게 오마주했죠. 웹툰 마음의 소위에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패러디됐고요. 그만큼 한국 관객들한테 이 영화의 충격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단순한 영화 한 편을 넘어서 뒤통수를 치는 반전을 상징하는 하나의 문화적인 밈으로 자리 잡은 거죠. 결국 유주얼 서스펙츠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본다는 것이 과연 믿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버벌킨트라는 명백히 신뢰할 수 없는 화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기꺼이 속아 넘어갔고 심지어 그 경험에서 어떤 지적인 희열까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영화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사고를 자극하죠.
어쩌면 이 영화의 가장 미대한 성취는 명확한 정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끝없는 질문과 논쟁거리를 남겨두었다는 점일 겁니다. 네. 레딧 유저들의 갑론박, 로저 이버트의 철학적 비판, 그리고 제작 과정의 우연들까지 이 모든 걸 알고 나서 영화를 다시 보신다면 아마 처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속임수와 힌트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버벌킨트의 이야기에서 진실과 거짓의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이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를 즐기는 데 있어서 그 이야기의 진실성 여부가 과연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이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깊이 있는 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